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만년필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공업지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공업지역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자원, 자, 그 중에서도 화석 에너지와 함께 자, 화석 에너지와 함께 어떤 에너지, 어떤 화석 에너지가 공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중요한 연료가 되냐에 따라서 공업 지역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북부 아메리카를 사례로 연료의 중요성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단어는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부분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119페이지를 펼치시고 공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9페이지에 있는 유럽의 공업지역과 그리고 그 변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공부하실 때는 시간 순서대로, 자, 과거에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떤 공업지역이 발달해 있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자원이 중요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업지역이 바뀌는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과거 산업혁명 시기, 자, 초기에 우리 유럽에서 나타났던 전통적인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부할 전통 공업지역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공업지역. 자,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시기에는 어떤 자원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초기에는 바로 석탄과 철광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공업의 원동력이자 자원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러한 석탄과 철광석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업에 특히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제철 공업의 주요한 자원들이었습니다. 자, 철을 만드는 공업은 우리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처음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초창기 유럽의 전통적인 공업지역들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서부 유럽에서도 석탄과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서부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은 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서부 유럽에 해당하고, 이 지역들에서도 석탄이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루르 지방이나 로렌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주로 석탄과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루르 지역이라는 거는 독일 내륙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쪽 지역 있죠,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다시 색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 독일 내부에 있는 이 루르 지역이나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로렌 지역에서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을 했는데, 이 로렌 지역은 이쪽. 그래서 둘 다 내륙 지역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국 내에서도 주로 석탄과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던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내륙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공업 지역은 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에 있는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존 공업 지역에 석탄이 고갈되겠죠, 여러분. 자, 석탄이 고갈되고 또 이게 산업혁명 시기부터 이 공업지역들은 있었던 공업지역들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시설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거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가
공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필요한 자원이 석유로 변화가 되면서 공업 지역이 점차 변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떻게 공업 지역이 변화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가 석탄과 철강석보다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석유의 수입과 그리고 이 석유를 통해서 만든 물건들의 제품의 수출이 유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다시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공업 지역을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 그래서 신흥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흥 중화학 공업 지역. 석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업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로렌이든 루르든 둘 다 지금 내륙에 있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내륙 쪽에 석탄과 철강석 매장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공업 지역들이 자, 바닷가 쪽으로 제품의 수출과 수입이 유리한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수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공업 지역들이 옮겨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주로 내륙 지역에 있었던 공업 지역이 석유의 수출과 그리고 제품의 수입이 편리한 해안가, 해안 지역 또는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현재에는 그럼 어떤 공업 지역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현대에는 물론 이런 중화학 공업도 중요하지만 고부가 가치, 조그마한 어떤 물건에서부터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육성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첨단 산업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보통신 산업, IT 산업, 또 우주항공, 또 로봇 또는 생명공학처럼 이러한 공업들이 발달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공업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원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작습니다. 즉 석유처럼 다른 국가에서 이것을 수입해 올 필요가 없으니까 해외 의존도가 되게 적고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된 대도시에는 이런 연구소나 다시 쓸게요. 연구소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지역들이 형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형성된 모양이 성운 있죠, 여러분, 성운. 별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성운 같다라고 해가지고 성운의 영어 단어인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첨단 산업지역은 클러스터 형태의 첨단 산업단지가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 클러스터라는 거는 공장이나 기업,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함께,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얘네가 같이 입지합니다. 같이 모여 있어서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 간의 이직이나 이런 것도 활발해서 정보가 엄청나게 서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어떤 기술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첨단 산업들이 육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첨단 산업 지역인 클러스터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냐면 대도시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왜 대도시에 많이 만들어지냐면 뭐 연구소든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도시에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지역이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첨단 산업지역 주로 대도시에 입지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크게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다시 119페이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뭐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자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창기에는 바로 석탄 그리고 철광석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석탄이나 철광석보다는 석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했었죠, 여러분. 하지만 유럽은 석유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는 석유의 수입 그리고 제품의 수출이 유리한 해안 지역 또는 내륙 수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로 공업 지역이 옮겨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첨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여러분. 자, 고부가 가치,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뭐 IT, 우주항공, 로봇 이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석탄과 철광석의 관계, 여기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0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120페이지에서 우리는 뭐를 확인해 볼 거냐면 자, 마지막에 봤었던 우리 바로 클러스터, 첨단 산업지역. 자, 첨단 산업지역, 주로 대도시에 형성이 되었던 첨단 산업지역들이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의 첨단 산업지역 대표적으로 여기 오울루, 시스타, 소피아 앙티폴리스, 세비야라고 불리는 지역들, 이들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여기 스웨덴에 있는 시스타 한번 봐볼게요. 자, 시스타는 세계적인 클러스터. 아까 클러스터가 뭐라 그랬죠? 마치 별들 모여있는 성운처럼 대학이나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거라 그랬죠? 자,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때문에 엄청나게 잘 개발이 되었다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같은 경우도 이들 지역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연구단지라고 산업연구단지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자, 이들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지역의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 이 네 가지 지역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통적인 공업지역이나 신흥 공업지역처럼 어떻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내륙 지역이다, 해안 지역이다라고 딱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일반화를 하긴 조금 힘들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들 지역과 이름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공업지역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북아메리카의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북아메리카의 주요 공업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국의 공업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공업지역 역시 앞에서 우리 유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그리고 현재 중심이 되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거의 공업지역들을 이름 붙일 때 스노우벨트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스노우벨트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우리 한번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확대했을 때 나와 있는 여기 자,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 오데오 연안 공업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과거에 엄청나게 비율이 높았던 생산 비율이 높았던 공업지역들인데 위치가 다 어떻죠, 여러분? 그렇지. 위치가 지금 오데오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위도에 위치해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고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기후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들 지역을 우리는 스노우벨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스노우벨트에서는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초창기 공업지역이다 보니까는 주로 석탄,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이러한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 지형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미국 동부 지역에는 어떤 산맥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우리 석탄 공부할 때 에팔레치아 산맥 꼭 위치 기억해 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에팔레치아 산맥에 석탄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역들이 형성됐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과거 고기조산대에 형성이 됐던 이 에팔레치아 산맥, 풍부한 석탄이 있다. 자, 그리고 이들 지역은 또 오데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은,
편리한 수은을 이용해서 교통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이주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동부 지역이 먼저 이루어졌다. 동부 지역이 서쪽보다 더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엄청나게 저렴하고 많은 노동력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뉴욕이나 이런 식의 엄청나게 커다란 소비 시장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초창기에 엄청나게 큰 공업지역을 형성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철강을 만들어내는 제철공업을 하는 피츠버그라고 불리는 도시. 자, 그리고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들 도시 이름은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로에서도 몇 번 봤을 것 같은데 포드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 또는 GM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자, 이들 디트로이트에선 이런 엄청나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던 공업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계속해서 공업 지역들이 몰리다 보니까는 일단은 집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공업 지역에 생겨나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통난도 당연히 심해지고 또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심해지고 앞에서 유럽이 겪었던 것처럼 자원 고갈, 석탄이나 철강석이 고갈되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공업국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자동차나 철강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 선호어 벨트에 있던 뉴잉글랜드 공업지역이나 오데오에는 공업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은 뭐냐면은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기업들이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뭐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이 포드와 GM 미국의 대표적인 이 동부 지역의 공업을 이끌었던 포드나 GM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이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라는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현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 정도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 영상 속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초창기에는 이 포드나 GM 같은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산량도 많고 세계적인 입지율도 엄청나게 높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들이 그 회사들을 따라잡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스노우벨트에 있는 이제 지역의 공업 지역들이 많이 이제 쇠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여기가 많이 쇠퇴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지가가 상승하고 교통난 심해지고 환경오염 심해지고 자원 고갈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불이익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직접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직접 불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은 뭔가가 많이 모여 있어서 이득이 생기고 장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모여서 반점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까는 여기를 스노우벨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철이나 자동차, 특히 철로 만들어진 것들은 언젠가는 녹쓰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 지역은 녹슬었다, 쇠퇴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러스트벨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녹슨 지역, 공업이 녹슬어버린 지역. 자, 그래서 스노우벨트,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유럽의 공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업지역이 변화를 하겠죠, 여러분. 이 지금 지도를 보면은 뉴잉글랜드 공업지역이나 오데오 공업지역 뭐 이쪽 지역에 있던 것들이 지금 화살표 공업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주로 어디로 공업이 이전을 하냐 하면 자, 화살표 보세요. 남부 지역, 멕시코만 연안이 있는 남부 지역이나 태평양 연안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굵게 색칠되어 있는 서부 쪽, 남서부 쪽으로 공업이 이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철광석이 이제 많이 고갈이 되고 석탄 철광석보다는 석유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면서 석유의 수입이 편리한 지역으로 자원 공업 지역이 이동했다고 했었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업 지역이 옮겨가는데 우리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바로 이 많이 있는 멕시코만. 자, 멕시코만 연안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석유가 풍부한 멕시코만 연안으로 공업 지역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 실리콘밸리나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우리가 우리 방금 확인했던 멕시코만 연안이나 태평양 연안 실리콘밸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썬벨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왜 썬벨트라고 부르냐면 일단 기후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태평양 연안이나 실리콘밸리가 나타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상 우리 공부했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운 기후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썬벨트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자, 여기로 공업지역이 이동한 이유는 먼저 상대적으로 동부 지역에 비해서 노동력이나 지가가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에요. 좀 나중에 여기는 사람들이 이주해 온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아시아계 사람들이나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에다가 예를 들면은 아시아계나 뭐 히스패닉 같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동부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써져 있는 세제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세제가 우리 그 퐁퐁 같은 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제라는 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들을 우린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많은 기업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준 것이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지역들에 비해서 도시화가 조금 더 느리게 발생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엄청나게 기후가 쾌적하죠. 그래서 쾌적한 기후와 환경 때문에라도 여기 썬벨트 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들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질 지역에는 석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멕시코만 연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업 지역들이 이동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옆에 표를 보면서 이들 공업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벨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애틀 지역은 항공기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자, 시애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선생님 지금 잠깐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으로 색칠할게요. 여기가 바로 시애틀이죠. 시애틀 지역은 항공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LA, 로스앤젤레스는 뭐가 발달했냐면은 바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인도의 발리우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영화 산업은 엄청나게 첨단 산업입니다. 영화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 산업은 보통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지역 있죠, 여러분. 전 세계 영화의 중심이 되는 할리우드 지역에서 이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여기 이 지역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실리콘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자, 실리콘은 바로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에 실리콘이 필수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정보통신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실리콘밸리라는 동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자, 왜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IT 산업의 성지가 되었냐면은 여기에는 일단은 엄청나게 우수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고요. 명문 대학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력 확보를 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정부에서 여기에 이제 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세금 감면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모입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 자,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여기에서 그렇게 세금 감면 정책 안 해줬고 거기에 그런 대학이 없었으면 과연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이런 IT 회사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앞에서 확인했던 선벨트 지역으로 이동했던 이유들과 관련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동해온 그 기업들이라고 만들어진 기업들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우리 지중해성 기후의 중요한 특징이 여름철 고온 건조한 특징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실리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건조한 환경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건조한 환경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환경에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지는 물건이다 보니까는 이들 지역의 기후적으로도 엄청 쾌적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인 IT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꼭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주요 회사의 본사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만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자, 실리콘밸리 정말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이름과 위치, 자, 미국 태평양 연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로 이 실리콘밸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연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멕시코만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석유 자원, 미국의 커다란 유전 중에 하나인 이 멕시코만 연안에서는 석유를 활용한 석유화학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뭐가 여기에 또 있냐면은, 여러분 나사 들어본 적 있어요? 나사? 미국 우주항공 연구하는 그 나사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도 이들 지역에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창기, 자, 선생님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창기에 미국의 공업지역, 특히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들어왔었던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성장을 했었다. 자, 근데 북동부 지역에 어떤 것을 활용해서 공업지역이 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석탄, 특히 에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이 석탄이나 철광석을 이용해서 제철이나 자동차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업지역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요? 바로 석유가 풍부한 멕시코만 남부 지역, 그리고 또 그렇죠, 바로 IT 산업이나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남서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 이런 지역들로 공업지역이 옮겨가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런데 이때 옮겨갈 때 바로 석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또 첨단 산업, IT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업지역들이 옮겨갔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을 할 때 이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썬벨트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생산했던 철강들이 언젠간 녹슬기 때문에 현재 녹슬었다, 공업지역이 쇠퇴했다라는 표현에서 러스트벨트라고 이름 붙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옮겨온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다 보니까는 썬벨트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었고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공업 생산액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파란색이 북동부 지역의 공업 생산액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공업지역, 북동부 공업지역의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 바로 북동부 지역. 스노우벨트,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업지역의 생산액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고 바로 썬벨트 지역은 엄청나게 공업지역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공업지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의 공업지역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뒷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캐나다랑 멕시코 공업지역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캐나다랑 멕시코 둘 다 공업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미국 국경지역의 공업지역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렇게 미국과 국경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역이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국경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역들이 성장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특히 한번 멕시코 지역에 있는 이 공업지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역에서는 마킬라도라라는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마킬라도라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밑에 있는 빈칸에다가 우리 마킬라도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킬라도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가 생산 공조를 위해서 한 6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이 외국에서 원료와 원자재를 멕시코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로 수입을 해서 조립이나 가공을 하는 거야. 조립이나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공업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마킬라도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지금 포인트가 바로 조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폰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조립하는 산업들은 주로 노동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 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는 이 노동력이 저렴한 것이 이 공업의 포인트거든요. 저렴한 노동력.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입지하지 못하는 공업지역들이 바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 상대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이들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가공하고 이걸 다시 조립하는 것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 이 마킬라도라라는 이름, 이 프로그램 이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주요 공업 지역들이 전부 이 미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나프타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까? 나프타? 자, 나프타라는 거는 북아메리카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자,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는 그 나라,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관세를 없애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건이나 어떤 생산 요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관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이 북아메리카 세 개 국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바로 이 나프타라는 약속을 서로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랑 멕시코 간에 물건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많은 관세가 들지 않으니까 미국에 입지하고 싶은,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이 멕시코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왜냐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저렴한 노동비, 특히 조립이나 가공하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저렴하고 지가도 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입지하기보다는 이 마킬라도라라고 불리는 멕시코 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마킬라도라라는 프로그램, 이 마킬라도라라고 불리는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과 함께 이 마킬라도라에 대해서도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업지역을 전부 다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특히 유럽이랑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공업지역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는, 자, 밑에다가 정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에 대해서. 자, 먼저 석탄. 초창기 공업의 포인트인 석탄과 철광석. 자, 그런데 이 중요성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여러분? 이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하고, 그리고 석탄이나 철광석보다 또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석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공업지역이 한번 이동을 하죠.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는 석유도 석유이지만 첨단 산업, IT나 뭐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공업지역들이 점차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업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철광석이 주로 어디에 입지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선생님이 내륙 지역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내륙 지역. 자, 내륙 지역이라고 불리는 루르라든지 로렌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내륙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석유가 더 중요해지면서 유럽에서는 석유의 수출과 수입이 유료한 해안 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옮겨간 것이 특징이었죠. 해안 지역.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대도시,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입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들이 많이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북부 아메리카. 선생님 그냥 NA라고 쓸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 미국의 공업지역 초창기 이 석탄과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중심으로, 자, 에팔레치아라고 선생님 쓸게요. 자, 에팔레치아 산맥이 위치해 있는 미국 동부 지역. 아까 뉴잉글랜드 지역이나 뭐 오데오 연안, 오데오 이렇게 쓸게요. 미국 동부 지역이나 오데오 연안 지역. 자, 참고로 이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공부했던 뉴욕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이 오데오 연안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까 우리 공부했던 디트로이트나 뭐 피츠버그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불이익을 겪는다 그랬죠. 여기다 직접 불이익도 쓸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공업지역들이 직접 불이익을 겪은 건 똑같으니까 직접 불이익을 겪으면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멕시코만 연안으로 공업지역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굉장히 중요하죠. 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했다. 자, 태평양 연안의 대표적인 지역이 자, LA 영화 산업,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더 플러스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 미국 초창기 공업 지역들의 대표적인 지역들이었던 뭐 뉴욕이나 디트로이트 같은 지역들, 선생님 디트로이트를 한번 사례로 얘기해 볼게요. 디트로이트 같은 지역 초창기 진짜 처음에 석탄이나 철광석들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시기에는 진짜 미국의 공업을 이끌어가던 미국의 정말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공업 지역이 옮겨가면서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진짜 파산 일부 직전까지 가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도시 순위 안에 꼽힐 정도로 도시가 쇠퇴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공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키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디트로이트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디트로이트가 엄청나게
잘 사는 미국의 공업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런 식으로 공업 지역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이 쇠퇴했다. 러스트 벨트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업 지역을 모두 다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업 지역을 공부할 때 단순히 막 위치를 정확하게 외우면서 너무 고통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위치를 찾아간다면 공부할 때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지형과도 관련이 있고 또 자원과도 관련이 있는 파트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